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앞으로 2달 동안 이제 중급회계, 재무회계 같이 이제 공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게 최초일 겁니다. 수험계에, 강사계에 최초일 겁니다. 뭐 제가 뭐 조직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제가 1년 동안 좀 건강상 이유 때문에 좀 잠깐 강의를 좀 쉬었고요. 병원 치료를 이제 받다 보니까 그 치료 후유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이 조금 앞섰는데, 옛날같이 그 원활한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무튼 이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아직 조금 후유증이 남다 보니까, 제가 이게 좀 물을 자주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좀 강의하는데, 저 양반 왜 저러지? 하는 게 있으면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전엔 이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여러분들의 좀 이해, 도움, 양해, 그거 좀 이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4개월 만이군요. 14개월 만에 이제 여러분들 앞에 다시 이제 나타났는데,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 건강했을 때의 강의보다도 더 훌륭한 강의를 선보이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 진도에 앞서가지고 잠깐 앞에 몇 마디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 진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계의 특징, 그걸 이제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 강의 특징,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이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초회계, 회계원리, 거기 맨 처음 개강 때 1시간 정도 소개해드린 게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은 회계원리 맛보기 강의 맨 앞에 올라 있는 그 내용을 좀 참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회계의 특징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비유를 많이 하는 것이 회계학은 개콘이 아니다. 개콘이 아니고 연속극 드라마다. 회계 원리 때 제가 제일 많이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이, 회계학은 앞뒤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냥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확대가 되어 가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일단 회계의 가장 첫 시초는 기초회계 회계원리입니다. 회계원리가 회계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밑바탕이 돼가지고 지금 이번 달 중급회계 재무회계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중급회계 재무회계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마지막 단계 이제 객관식 문제집, 점점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이제 확대 재생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즉, 개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나, 일요일 날 하나, 이번 주 안 봐도 다음 주 개콘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내용이 서로 끊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프기 전에는 전혀 보지도 않았던 프로그램이 아프면서 본 게 나는 자연인이다. 일단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프면은 이제 좀 건강 회복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제가 아직도 밥을 못 먹어요. 지금요. 따라 이제 대체 음식으로서 이제 가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방, 그러니까 이제 대리만족이죠. 제가 밥을 못 먹으니까는 이제 먹방 프로그램에 심취했습니다. 전에는 그런 거 전혀 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맛있는 녀석들, 제가 요즘 참 애청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제 하나인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세요. 지난주 안 봐도 이번 주 회차 봐도 전혀 지장 없죠.
내용이 다 끊어지잖아요. 하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간 보면은 이번 주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진행 상황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회계액이 바로 요겁니다. 요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회계 원리 때 공부하셨던 내용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급 회계 공부하는데, 예, 많은 이제 기초, 많은 이제 도움을 줍니다.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회계 원리에서 재고자산이라는 걸 이제 공부하셨고, 유형자산도 공부하셨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단계 과정이 중급회계, 여기 재매계 과정에서 재고자산,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계 원리 쪽에 재고자산, 유형자산 쪽이 좀 취약하다 싶으면은 중급회계, 재고자산, 유형자산 부분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회계 원리 때 요런 내용들이 튼실하게 되어야지만이 중급회계 공부할 때 이제 도움을 많이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 오늘 아마 재고자산 진도 나갈 텐데 뭔가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회계 원리 쪽의 재고자산이 아직 실력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회계 원리의 재고자산을 또 다시 한번 복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회계의 기본적인 이제 특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휘발성이 강합니다. 그것도 억수로 강해요. 좀 전에 공부했던 내용인데 지금 생각나지도 않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 그리고 지난주에 풀렸던 문제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하니까 또 이해도 안 되고 풀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계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100이면 100 공통적으로 진짜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다. 요거 이제 거의 공통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걸 조금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모든 수험생, 전공자도 마찬가지예요. 회계학 전공자도 처음에 이걸 이제 겪게 되는 현상인데 복습을 틈날 때마다 해주셔야 됩니다. 대신 부담을 좀 덜어드리도록 하죠. 예습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예습은 하면은 시간 낭비입니다. 대신 복습만큼은 제가 매 시간마다 이걸 꼭 챙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갖고 오셨는지 그만큼 이제 복습을 해 주셔야지만이 그 다음에 휘발성이 좀 어느 정도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시험 당일까지, 시험 하루 전까지가 아니고 시험 당일까지 시험장에서도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계속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숙달이 되어질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방지하기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전에 여러분들 먼저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잔소리 대마왕이래요. 하도 그냥 똑같은 잔소리를 했어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수험 기간이 몇 년 더 연장이 돼요. 1, 2년이 연장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전에 정보 입수해 갖고 오셨죠? 감정평가사 시험 공부가 어떤지, 그리고 이제 또 간평 회계학 강의가 관세사 회계학 강의하고 이제 범주가 똑같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간평 공부하시는 분들이지만은 제 강의가 이제 또 관세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간평, 관세사 이런 얘기가 나도 좀 이해해 주세요. 나는 간평인데 왜 관세사 얘기 왜 해?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 수험 기간이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좀 길다는 거 인정하시죠? 제가 쓸데없는 얘기 했나요? 겁준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닌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얘기예요. 그리고 좀 지금은 아니지만은 제가 감정평가사 강의를 2000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하우패스 부 베리타스죠. 베리타스에서 강의, 이제 그전엔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다가, 우리 이제 원장님하고 인연을 맺은 게
2007년, 2008년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진짜 제가 놀랬던 게 2009년인가 2010년도인데 2000년도에 제가 첫 번째 강의했을 때 저한테 듣던 학생이 2010년도에도 공부하고 있어요. 간평.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기 이제 신림동에서 이제 정력을 감추셨는데 합격하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만큼, 좀 수험 기간이 좀 길다는 게 좀 정석입니다. 그걸 이제 단축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단축을 해주시겠는데, 물론 사실 2차 때문이에요. 2차. 1차보다도. 2차 과목이 좀 어렵죠. 예, 아무튼, 요 공부 기간 이제 끝났죠. 오늘 이제 9월 3일, 그리고 이제 종강이 10월 29일이 되겠는데, 요 다음 과정, 요 다음이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이제 이때 여러분들 대부분 수험생들 계획이, 이때는 회계 빡세게 공부하자. 진짜 튼실하게 하자. 그리고 이때 11월 달부터는 다른 과목을 공부하자. 물론 다른 과목 공부해야 됩니다. 다른 과목을 공부하다 보니까 회계학은 이제 손을 놓고 다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면 회계학 다시 제로 베이스가 됩니다. 다 까먹게 돼요. 가뜩이나 휘발성에 강한 과목인데 다른 과목을 공부하신다고 회계학을 손을 놓으신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땐 다른 과목 시간 투자 많이 해주시되 회계학도 계속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만약에 다른 과목은 뭐 5시간이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 꾸준히 시험 당일까지 공부를 해주셔야지만이 그나마 이런 현상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궁금하시면은 11월 달, 12월 달, 한 달간만 회계학 손 놓으세요.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는지. 아마 저를 또다시 뵐 수 있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때도 혼자 이제 복습, 독학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저 이렇게 화면에서 사라지는 건 잡지 말아주세요. 아프기 전에는 그냥 수업 시간에 전혀 물을 안 마시라는 사람인데, 방사선 치료 후유증이 좀 남아있어가지고요. 조금, 하루에 뭐, 이게 500ml 한 10통은 마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강의하지 않아도요. 이게.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문제예요. 이게 회계학은. 이건 전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특히 시간적인 면에 굉장히 불리해요. 뭐 똑같은 조건을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시험 과목 모두 나 전공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회계학의 시간 투자가 제일 많이 됩니다. 다른 과목보다도. 이거는 뭐 경영학과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 원리는 필수 과목이고, 그 다음 이제 중급 회계도 제 당시에 제가 공부했을 때는 선택이었어요. 경영학과 학생들이. 근데 요즘은 뭐 필수인지 선택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다음에 아마 요즘도 그럴 겁니다. 만약에 선택이라고 한다면 경영학과 학생들 중급 회계 선택하지 않아요. 그만큼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는 이제 회계학을 전공을 해야지만이 CPA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쪽 필수 과목에서 들었지만은 그만큼 공부하는데 다른 여타 과목에 비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건 괜찮아요. 결국은 시험입니다. 시험 당일날 한 문제 푸는데 푸는 시간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사실 회계 원리 때부터 이게 머릿속에 박혀야 돼요. 회계학은 시험 당일 한 문제 푸는데 다른 과목보다도 문제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뭐 2배, 3배 이상이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른 과목은 한 문제당 1분 이내에 충분히 풀 수 있죠. 그렇죠? 아니어도 그렇다고 표정 지어주세요. 하지만 회계학은 문제 읽고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생각만 했는데도 벌써 1분이 훌딱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는 1분 이내에 풀만한 문제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의 뭐 1분 이상이 걸릴 겁니다. 근데 요걸 60초 이내로 줄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회계원리 공부하셨다 그 치고 소위 이게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60초 전법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본 수업 공부할 때부터 한 문제 푸는데 있는 시간 포함해서입니다. 한 문제 푸는데 60초 이내 푸는 연습을 회계 원리부터 해준다면 이게 이제 몸에 배이게 돼요. 습관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시험 당일은 90초 내지 120초 정도의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평소에 60초 이내에 풀었다고 해가지고 시험 당일에도 60초 이내에 풀면 참 좋지만은 평소에 내가 공부하는 분위기하고 시험장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그쵸? 평소에는 내가 자주 공부하던 데니까 참 친근합니다. 하지만 시험장은 나한테 비우호적이에요. 이거는 이제 몇 년 전에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난다면 시험 후기 글이 카페에 올라오잖아요. 그걸 보니까는, 아니, 시험 감독관도 잘 만나야 됩니다. 시험 감독관이 이상하게 그냥 나만 노려보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옆에서만 어슬렁거리는 것 같고, 그럼 그것도 신경이 굉장히 쓰여요. 그리고 이제 말도 건데요, 나한테. 간편 공부, 관세서 공부 왜 했냐고.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신답니다. 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 경험인데, 제가 시험을 봤을 때는 이제 처음에 1차가 동국대에서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시험을 처음 봤을 때, 제가 시험 공부했을 때는 CP가 지금하고 시험 제도가 달라가지고 1차, 2차 동시 합격을 했어야 돼요. 지금은 웬간한 시험은 1차 시험에 1차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해에 2차 시험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에 1차 시험 안 봐도 되죠. 이거 유예가 되잖아요, 1년. 그리고 2차 시험만 보면 되어지는데 제가 시험 공부했을 때는 80년대는 1차부터 다시 봐야 돼요. 참 이런 시험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 아무튼 겨우 이제 1차 시험 합격하고 이제 2차 시험을 처음 봤는데 그때는 명지대에서 봤습니다. 근데 한참 이제 머리 싸매고 이제 2차 시험 그 문제 풀고 있는데 옆에 명지대생인가 봐요. 명지대 학교니까 학교생이 와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거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군에 입대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장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평소에 문제 푸는 속도에 비해서 좀 더디게 걸립니다. 아마 거의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평소에 이제 60초 이내에 한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연습, 반복 숙달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 이제 회계의 특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 특징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제 강의 특징 얘기하려니까는 좀 그러네요. 하여튼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일단 실전용 강의입니다. 이제 태권도도 보여주기 위한 태권도가 있잖아요. 뭐 춤까지 섞어가면서 이제 아름답게, 동작도 아름답게. 하지만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특공 무술입니다. 실전 무술이에요. 그래서 제 강의 진행 방식은
처음에 이제 기본 원리 설명드리고 이해시킵니다. 이거 단적으로 한다면 시험을 위한 강의라는 겁니다. 교과서적인 강의가 아니고 시험 목적용, 시험용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시험에 뭐가 출제가 되어졌는지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을 땐 어떻게 하면 문제 이제 빨리 풀 수 있는지 문제 푸는 테크닉, 소위 이제 속전속결법, 뭐 몇 가지가 있지만 그냥 가장 기본은 60초전법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문제 읽자마자 답 몇 번, 그렇게도 해드릴 겁니다. 요거는 기본소 때보다도 아마 문제집에서 좀 이제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기본서 문제 풀 때 조금씩 그런 기법을 이제 전수를 해드리도록 하죠. 근데 이제 웬간한 문제는 60초 이내에 다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득점을 위한 과목이 절대 아닙니다. 고득점을 위한 강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고득점 회계학에 있어서 고득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전공자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할 수도 없습니다. 왜? 두 과목 몇 분 동안 풀어야 됩니까? 80분이죠. 이런 제약 조건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 조건 때문에 고득점을 할 만큼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과목, 회계학하고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관계법규하고 같이 묶어있고, 관세사 같은 경우는 내국서필세법 그렇게 묶여있는데, 다른 과목을 20분 이내에 풀고 나머지를 회계학에 투자한다. 그래도 고득점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다른 과목 20분 이내에 풀 수 있게끔 그렇게 딴 과목도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응?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은 수험생분들이 배우를 하는 것이 다른 과목 30분, 회계학 50분. 이걸 이제 가장 많이 배분합니다. 절대 40분 하면 무조건 회계학은 뻔하게 나와요. 일단 힘적으로 쫓기게 돼요. 그러면은 평소 실력 안 나타나는 거 실수 천지입니다. 일단 40분 안 되고, 가급적이면 30분 이내. 그리고 이제 50분 이상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20분 이내로 하기에는 진짜 힘듭니다. 다른 과목. 그래서 50분 정도 투자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못 풀고, 또 문제 많이 풀었다고 해서 점수로 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틀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고득점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회계학 처음 공부할 때, 나는 고득점 하기 위해서 회계학 공부할 거 하면은 처음부터 심적 부담감을 엄청 느끼게 돼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그렇다고 해서 과락만 면하기 위해서 강의하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많은 수험생들, 지금은 모르겠지만 14개월 동안 쉬는 동안에 여러분들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졌는지 모르지만은 그 전까지만 해도 회계야 그냥 과락만 면하면 시험에 합격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요, 아주 기가 막히게 과락만 면하는 것까지 공부하고 그렇게 점수 맞출 수 있나요? 그러면은 시험 공부하지 말고 로또 사세요. 응? 그게 적중률이 높다면은. 과락만 면하면 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100% 과락이 나옵니다. 모든 과목 중에서 과락 비율이 제일 높은 과목이 뭐인가요? 회계학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40 몇 %고, 올해 같은 경우는 34%, 5%. 올해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조금 쉽게 출제가 됐나 봅니다. 그리고 관세사 같은 경우는 과락 비율이 최저가 50%예요. 최고가 75%까지 나왔고요. 간평도 최고 과락 비율이 거의 50% 육박한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애가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 가장 난이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청도 6개가 받아들여졌어요. 회계학만. 그때가 완전 미친 회계학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런 증상은 없었지만은
아무튼 1차 과목 중에 과학 비율이 제일 높은 게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과학만 면하면 돼. 그런 생각 갖고 어떻게 딱 저희 과학을 면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만약에 과학을 면하고 싶다고 한다면 50점대의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과학을 아마 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또 회계학 과학만 면하면 된다 하면 시험 합격 그런 게 있나요? 아니죠. 모든 과목 과학 없이 평균 몇 점 이상 해야 됩니까? 60점 이상 해야 되잖아요. 왜 그걸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회계학 과학만 면하면 합격한다는 거 없습니다. 모든 과목 과학 없이 6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회계 올릴 때부터 아니면은 이제 늦어도 지금부터 회계학 골치 아픈 과목이니까 과학만 면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대개 과학만 면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쓸데없는 사고에 빠지신 분들은 다른 과목에서 점수 높게 받고 회계학은 과학만 면하면 60점은 넘길 거야. 이런 순진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시험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었던 과목이 어렵게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민법에서 과락이 나온 분들이 계시고 회계 전공한 사람인데 회계학에 과락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상담도 받으셨고 그래서 이 스카이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난 그 당초에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회계학을 전공했는데 무슨 왜 회계학에 왜 과락이 나와? 예? 그러니까 너무 자만한 거죠. 난 회계 자신 있으니까 평생 공부 안 합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시험 직전 뭐 한두 달 전에 이때 보고 이건 뭐 과락 맞기 위해서 뭐 작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절대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러면 당신은 몇 점대도 목표하고 계십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개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개 내지 30개 사이가 딱 적당합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 푸는 문항수가 아니고 맞추는 문항수예요. 이 사이면은 적정합니다. 이 미만은 당연히 안 되고 꽉 나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니까. 그리고 이 위 이렇게 강의하네요. 이렇게 해봤자 뭐합니까? 차라리 이걸 공부할 시간이 있다면 2차 과목 공부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리고 여유 시간에 조금씩 2차 과목 공부하는 게. 그래서 전체 수험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최종 목표지. 그래서 이걸 위해서요. 제 강의 범위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단순해가지고 소개해드린다면 출제 빈도수 높은 게 있고 좀 다소 떨어진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 면에서 보면은 난이도가 좀 쉬운 부분도 있고 난이도가 좀 높은 그런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이거 난이도가 쉬운 거는 기출문제, 출제가 많이 되든 적게 되든 무조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저도 강의하도록 하겠고, 문제는 이제 요건데, 난이도가 높은 거, 요걸 대부분이 공부하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요쪽만 공부를 하시려고 해요. 거의 뭐 과락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출제가 되어지는 게 요겁니다. 이게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10문제 정도, 40문제 중에서 이걸 갖고는 뭐 과락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대신 제가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죠. 이거는 강의 안 합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데 출제는 거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예 한 문제도 출제 안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뭐 10년에 한 문제꼴, 5년에 한 문제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저 강의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부분들은 뭐 강의하시든 말든 그분들은 그분이고요. 저는 이건 강의 안 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시석 주당 순이익이라는 거 이제 후반 부분에 있는데 저는 이건 뭐 처음부터 강의 안 했어요.
지금까지 2문제 출제됐나, 3문제 출제됐나? 지금까지요. 이런 걸 뭐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걸 공부를 하느니 차라리 이거 공부해가지고 문제 더 푸는 게 나아요. 이런 부분은 한 문제 푸는데 소요가 되는 시간이 1분 이내 못 풀어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좀 한다면 2분이나 3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2분이나 3분 정도 투자해가지고 한 문제 푸느니 똑같은 시간 투자해가지고 이쪽에 2문제, 3문제 푸는 게 더 낫잖아요. 똑같이 2.5점이잖아요. 한 문제당.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지만이 어느 정도 이제 요 선에서 여러분들이 맞추는 문항수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제 강의 특징, 강의 범위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진도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진도 나가기에 앞서가지고 지금 수업 시간이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수업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아프기 전에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체력이 좀 딸려서 그런지 1시간 쉬어가지고는 좀 저녁에 좀 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는 그렇다고 2시간 쉬면은 여러분들이 요 사이에 또 집으로 도망가실까봐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프기 전에 평균 몸무게가 한 60kg 정도 나갔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았을 때는 40kg까지 떨어졌어요. 40.25kg까지. 그때는 완전 뭐 아프리카 난민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일어나지도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지금 좀 몸무게가 회복이 돼가지고 52kg 정도 회복이 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체력적으로 조금 딸리니까는 좀 그렇게 이제 쉬는 시간 가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전체는 9월 3일 오늘 개강을 해가지고 마지막 종강이 10월 29일 요 사이에 추석 명절 꼈으니까 그때는 휴강 강의가 없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 수업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재는 그 회계원리하고 중급회계하고 합본을 냈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부분이 회계원리 기초회계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 중급회계 부분입니다. 이번 시간은 중급회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회계원리 공부하셨다 치고 중급회계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일단 오늘 첫 개강이니까 회계원리 해당 부분을 복습 안 해 갖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계원리 부분 잠깐 이제 복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급회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진도 177쪽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회계 원리 내용이 요약 정리가 되어 있죠. 오늘만 이렇게 회계 원리 내용을 체크를 해드리고 다음 챕터부터는 회계 원리 해당 부분 여러분들이 각자 복습해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내용이 확대가 되면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필기하는 겁니다. 회계는 필기할 거 없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필기해봤자 소용없고,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계속 이제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필기하는 대신 설명 놓치시면 안 돼요. 필기하느라고 제 설명 놓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필기할 필요도 없고, 대신 계산기를 두들겨 주셔야 돼요. 왜? 시험장에서 필기하면서 문제 풀 겁니까? 계산기로 문제 풀 겁니까?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지금부터 이제 습관화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이제 쓸데없는 그 고집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는 모습을 보면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예. 갑자기 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에 어떤 한 분이 그렇게 쓰지 말고 설명 들으시고 계산기 두들기 부탁드렸는데 계속 쓰셔가지고, 직접 얘기했어요. 예, 좀, 그분 들으시기에는 좀 기분이 안 좋아하셨을 겁니다, 이게요. 예.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 쓰는 모습에 조금 이상하게 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대신 계산기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면은요, 이게 뭐 천국에 온 것 같아요. 예, 극락세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산기 두들겨 주시고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뭐 책에 거의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책에 있는 내용을 쓰는 것이니까 대신 이제 설명 들으시면서 뭐 계산기 두들겨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계산기를 두들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회계원리, 이것도 뭐 첫 개강 때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조업은 원가 회계죠. 근데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것은 제조업이 아니고 상품 매매업 중입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단계죠.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는 뭐 외상으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많이 출제가 되어지고 상품을 또 재고자산이라고도 하는데, 자, 외상으로 팔았을 땐 이때 이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 그래서 이 챕터는, 첫 진도는 매출 채권을 이제 주로 하는 것입니다. 자, 매출 채권. 자, 회계원리에서 BS는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점은 12월 30일 날짜가 되겠죠. 그래서 12월 말 현재 내가 아직 쟤한테 받지 않은 외상값 잔액이 뭐 2,000원 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지는 거고,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중에서 떼일 가능성 있는 금액들이 있죠. 띠낄 것 같은 금액, 받지 못할 것 같은 금액, 이게 한 100원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표시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선 대손 충당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지만, 2,000원 중에서 100원 정도 떼일 것 같으니까 순수히 받을 것 같은 금액은 1,900원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만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원리 때 이걸 먼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근데 12월 31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1월 1일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년 시간 지나가가지고 12월 30일 날짜가 되어지는데, 자, 요 금액이 만약에 1,000원이다 라고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에 대해서 1년 동안 증가한 거 있고 감소한 게 있겠죠. 자산부채 자본 다 증가 있고 감소 있잖아요. 매출 채권은 자산이죠. 저한테 외상값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동안 증가한 금액이 만약에 이제 10,000원이다 하면 이걸 더해주고, 1년 동안 감소한 금액이 9,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퀄 12월 말 현재 아직 받지 않은 외상값 전에 2,000원이 요게 이제 표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참 이게
기초회계도 올해 2019년 대비 강의를 제가 직접 했으면 좀 불안해하지 않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회계원리 공부하셨죠? 이분이 공부하셨으면 여러분들 다 공부하신 거예요. 응? 아니, 왜 되게 죄송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제가 죄송하네. 자, 우리 둘만의 대화 나눴습니다. 네요. 요건 붕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급 회계 공부하시면서 회계 원리 때 공부하셨던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을 재생하기 위해서 교재 177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오른쪽 여백이 있죠? 오른쪽 여백에 보시면 뭐 몇 쪽 창조, 몇 쪽 그렇게 적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회계 원리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그 71쪽 뭐 부분을 공부하시면은 또 한 번 복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계 원리 공부하셨다고 해서 회계 원리가 끝나는 거 아닙니다. 계속 복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공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욱 복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매출 채권이 1년 동안 10,000원이 이제 증가를 하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처음 제가 강의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붕괴라는 걸 먼저 해줬어요. 자, 요건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에 붕괴는 이렇게 되어지죠. 차변의 매출 채권 10,000원이고요. 대변 쪽엔 매출 수익 10,000원. 이렇게 증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자산이 증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요. 그 다음 요거 매출 채권이 감소가 되었죠. 언제 감소가 되어지냐면 외상값이니까 쟤한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외상값. 그래서 외상값 돈을 받았을 때 감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붕괴는 차변 쪽에 현금 9,000원 돈이 들어오고 대변 쪽에 외상값 받아냈으니까 매출 채권 이렇게 이제 감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1,000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증가한 거 10,000원 더하고 감소한 거 9,000원 빼면 이퀄 12월 말 외상값 전액이 얼마이다? 2,000원이 남게 되어지는 거고, 항상 12월 말 기준으로 하여서 BS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원리 처음에 이렇게 이제 붕괴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엔 붕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시험입니다.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 붕괴하면서 문제 풀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까? 많이 걸리겠습니까? 많이 걸리겠죠? 출제의도가 그거예요. 많이 걸린다. 그러면 붕괴하면서 시간 많이 걸면서 한 문제 풀면 진짜 붕괴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자, 중요한 건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이 자산이니까 증가가 차변 쪽이고 감소가 대변 쪽인데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가 되어지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증가죠. 언제 증가하는 겁니까?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증가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증가하는 거고 외상값 돈을 받으면 감소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가 되어지는지 말로 아니면 이제 생각성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진다면 이제 저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지금 비가 오나 안 오나 모르겠지만은 창밖을 바라보면서도요, 상품 외상으로 팔았네, 매출 채권 증가, 돈 받았네, 매출 채권 대변 감소. 이게 말이 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대화가 통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앞으로 이제 붕괴 가급적이지 않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되냐? 외상으로 팔면 증가하고 외상값 돈을 받으면 감소가 되어진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만 출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변형돼요. 또 응용 문제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은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기본 형태 문제보다도 변형된 문제, 응용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음 과정으로서 매출 채권 T폼을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매출 채권 자산이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쪽이죠.
모든 것들 기초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기초는 증가 쪽에 표시가 되어진다. 회계원리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을 했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교재 왼쪽 오른쪽 여백에 참고 쪽분을 이제 다 적어놨습니다. 곳곳마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초가 1,000원인데 이 기초는 증가 쪽에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요거 매출 채권 차변 증가죠. 언제 증가한다고 했어요? 상품 외상으로 팔면 증가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외상으로 판매를 하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건 9,000원 대변 감소입니다. 문제 감소, 외상값 현찰로 회수하면 감소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에다가 증가도가 감소 금액을 빼면 이꼴 기말 외상값 전액은 2,000원이고 기초는 증가 쪽에 표시가 되어주는 거고 기말 금액은 감소 쪽에 표시가 되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장에선 글씨 같은 거 쓰면서 문제 풀 필요가 없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장에선 숫자만 기입을 하면서 이제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글씨 쓸 거 없어요. 그 다음, 이게 회계 올릴 때부터 연습이 되어 주신다면 이거 숫자도 쓸 것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되게 이제 시험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 넷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도합 4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료에 딴 것들은 다 주어졌는데 출제하기를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은 얼마죠? 라고 한다면 차변 2개 금액 더하고 대변 감소 금액을 빼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쓸 게 없다는 것이 눈치채셨죠? 공부 많이 하다 보면 차변은 어떠한 정보가 나타나고 대변 쪽에 어떠한 정보가 나타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죠? 그럼 계산기 조작해주면 내가 문제 자료 보고 1,000원에다가 외상 판매 10,000원 더하고 현찰 배수 9,000원 빼면 이꼴 두들기면은 2,000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이것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외상 매출액은 얼마가 되어지느냐? 외상 매출액. 그럼 곧 매출 채권 차변 증가 금액이죠. 그럼 이것도 계산기 두들기면 됩니다. 문제 자료에 현금 횟수 대변 9,000원에다가 그리고 이제 대변 기말 매출 채권 잔액 2,000원 더하고 차변 기초 매출 채권 1,000원 빼면 이콜 두들기면 요거 10,000원이 나오는 거죠. 또 요것도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것도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최종 목표는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여기까지 구할 수 있는 여기까지 연습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마 이건 회계 원리 때도 제가 앞으로 전에 회계를 강의했을 때도 여기 계산기 조작까지 연습을 해 주시라. 그럼 나중에 객관식 문제 풀 때 FM도 풀면 2분 정도에 걸리는 문제를 한 30초 이내에 풀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진짜 그거 지킬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이 제가 이끄는 방향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복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이게 제가 요 분계를 엄청 강조하는데, 자, 거래액 이중성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거 있죠. 차변과 대변 금액은 항상 어떻다?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 금액과 이쪽 금액은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매출 채권은 자산이 증가이고 대변 매출액은 어디에 올라가죠? BSIS 중에서 혹시 또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IS 저쪽 중동 지역에 무슨 IS 그거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포괄손익 계산서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재무상태표에 올라가는 항목 중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 IS 작성을 하게 되어진다면 첫 번째 매출액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IS는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00원이죠. 네, 이 금액하고 요 금액은 똑같은 금액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자료에 그냥 말로 써 있겠죠. 외상 매출 수익 10,000원. 그거 딱 보자마자 하면은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매출 채권 차변 증가 금액 10,000원. 직방 생각나야 됩니다. 또 자료에 매출 채권 차변 증가액 금액이 주어졌다면 직방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매출 수익 10,000원. 이게 생각이 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한테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둘이 부부이다. 책에도 써놨어요. 회계원리 책에. 둘이 부부이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차변 증가금액 10,000원 이게 주어진다면 즉각 외상 매출 수익 10,000원 또는 현금 매출이 없다면 매출 수익 10,000원 생각나셔야 되겠고 매출 수익 10,000원 자료에 주어졌다면 바로 매출 채권 차변 증가금액 10,000원 생각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엔 제가 이거 어떤 부분으로 비유했냐면요. 장동건 하면은 직방 누가 생각나셔야 돼요? 고소영. 고소영 하면 장동건인데 올해 바꿨어요. 송혜교 하면은 직방 누구? 송중기. 송중기 하면 송혜교. 그게 생각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쓸 것도 없이 그냥 자료 보자마자 바로 이제 계산기 조작 하면 최소한 글씨는 쓰지 않고 숫자만이라도 적어가지고 정답을 그러면 이제 진짜 빨리 60초 이내에 풀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회계원리에서 매출채권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손 충당금도 공부 순서가 이렇게 돼요. 요 과정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기초에서 시험을 하여서 증가금액도 하고 감소금액을 빼면 이꼴 기말잔액이 BS 여기에 꽂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개해드렸습니다. 요 분개 내용이 178쪽에 회계원리 요약된 부분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대손 충당금과 관련된 분개까지만이 제가 회계원리에서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 중급회계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중급회계에서는 대손 충당금 요것도 T폼을 설명드릴 겁니다. 중급회계에서 핵심은 요겁니다. 근데 이건 하나의 수단이에요. 시험 문제가 기본서 수준의 문제까지만 출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형된 문제, 응용 문제 이런 것도 공부하기 위해선 객관식 문제집까지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다른 여타 과목도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집까지 공부하시죠. 기본서만 보고 문제집 안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나요? 딴 과목도? 아니죠. 여러분들 숨은 고수들이네. 내년도 시험이 기대가 된다. 예, 제가 이제 다시 재기한 상태의 여러분들 첫 손님인데 다들 합격하시겠다. 길을 많이 풀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객관식 문제집에는 이 두 가지 T폼을 통합을 해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널려 있어요. 최근 문제도. 그러니까 회계 원리 때부터 이렇게 생고생한 것은 객관식 문제, 응용 문제, 변형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중간 과정이에요. 이건 이제 단열 T폼, 아마 교재도 단열 T폼 이렇게 되는데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을 통합을 해가지고 한 개로 만들어줘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뭐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걸 창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는 응용 문제는 이것 갖고 못 푸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숙달되면 이것도 할 것도 없이 그냥 차변과 대변 어떤 정보가 나타나는지 하도 연습하다 보니까 그게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자료 보고서 계산기만 두들기면은 풀 수 있는 응용 문제가 객관식 문제 첫 개강 때 설명을 드리려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178쪽 맨 밑에 앞으로의 공부 방향 거기에 이제 언급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급회계 이제 첫 진도는 이제 대손 충남 T폼인데 회계 원리 내용도 복습도 하고 그러니까 회계 원리 때처럼 이제 분개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요걸 이제 유도를 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사실 중급회계 첫 진도인데요. 좀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본격 중급회계 첫 스타트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